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제조업 고용 사정이 나아지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3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청년층 고용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작년보다도 약화했고 취업 준비생 수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1만 명, 작년 같은 달 대비 31만 명 늘어나며 6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특히 작년 수출 부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제조업 취업자가 5만 명 늘면서 두 달째 증가했습니다. 반면 청년층 고용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15세에서 29세 실업률이 작년보다 0.1%포인트 늘어난 가운데 집중적으로 취업하는 시기인 20대 후반 청년층 실업률은 9.2%로 상승폭이 1%포인트로 더 컸습니다.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22.6%로 작년보다 더 악화했습니다. 통계청은 실업으로 잡히지 않는 단시간 근로 등 불안전 취업 상태에 있는 취업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청년 체감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취업 준비생은 72만 8천 명으로 작년보다 11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통계가 처음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추석 전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일자리 창출을 전방위에서 주문하고 있는 만큼 청년 취업 시장에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의 물량을 강제로 팔아넘겼다는 게 드러나면서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까지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본사와 대리점 거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법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갑질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대대적인 기초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갑질에 이어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도 손보기 위해 대대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업종의 본사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본사만 4,800개, 대리점 70만 개가 조사 대상입니다. 2013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사태 이후 유제품과 주류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조사는 있었지만 전 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특히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계약 해지 조건이나 반품 조건 등 대리점에 불리한 영업 정책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판매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대리점의 판매 목표를 강제하진 않았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대리점으로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본사와 계약 조건 협상 절차에서 불리한 게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초 대리점 보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복지와 일자리 예산 확보를 위해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당초 계획인 9조 원보다 많은 11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할 방침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불효 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대폭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 부총리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며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로 투기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투입될 재원과 관련해 우선 그동안 확보한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대책을 추진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신규 예산 6조 5,6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20조 원에 달하는 건보 누적 적립금을 적절히 활용해서 국민 보험료 부담을 가급적 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과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면서 불합리한 장기 입원 등 도덕적 해이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SNS를 통해서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거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 추석 연휴 시작 전인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확정하는 절차는 9월 말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까지 쉴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어린이 환자와 가족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난치병에 걸린 5살 다인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합니다. 너무 휴일이라서 노동력, 유병인구가 없다 그래가지고 등록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아무런 혜택, 아무런 지원도 없어서. 문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게가 파탄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미용, 성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인이처럼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연간 100만 원 이하로 낮춰집니다. 노인과 어린이 등 질병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15살 이하 어린이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현행 20%에서 5%로 낮춰집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도 10%로 떨어집니다.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5년 후에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줄어듭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46%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5년간 30조 6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의료비 핵폭탄이라고 불리는 3대 비급여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 방안이 담겼습니다.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이어서 정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병에 걸릴 경우 재난에 가까운 의료비 폭탄 일으키는 주범은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입니다.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교수 특진이라 불리는 선택 진료는 당장 내년부터 완전 폐지됩니다. 그동안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선택진료 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집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급 병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그동안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1인에서 3인실 등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1인실은 중증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인에서 3인실의 본인 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입니다. 간병비 문제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확대해 풀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란 간병인과 보호자 대신 전문 간호인력 등이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수 등으로 입원한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353개 의료기관 2만 3천여 병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의 반도체 부문 무역 수지 흑자가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를 벌써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 업계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반도체 부문 무역 수지 흑자는 288억 9,42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급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흑자가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무역 수지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 재정 지출을 연평균 3조 원가량 늘리는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206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약 2조 8천억 원의 재정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도 줄어 2065년에는 재작년보다 28% 줄어든 123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대 그룹 계열사의 사회이사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전직 관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 계열사 199개의 사회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3월 말 기준으로 이들 기업 사회이사 657명 가운데 관료 출신이 284명으로 43.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신 기관별로는 법원, 검찰과 청와대가 각각 24% 이상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분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8월에 접어들면서 하반기 채용에 대한 기대와 정보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취업 준비가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닌데요. 2017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올해 5월 기준으로 미취업 상태인 청년층이 무려 147만 2천여 명이라는 통계가 나온 겁니다. 네, 여전히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취업을 위해서는 갖춰야 할 스펙이 정말 많잖아요. 학력은 물론이고 자격증에 토익까지. 그럼에도 취업문을 뚫기 힘들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이렇게 스펙을 갖춘 상태에서 겨우 취업을 해도 전혀 실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말 그대로 이 스펙을 위한 스펙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 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올 하반기 공공부문 채용 시부터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이라면 어떤 걸 의미하나요? 네, 이 블라인드 채용이란 이력서의 학력이나 출신지, 신체 조건 등 이 차별적인 요인을 기재하지 않고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인데요.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이나 적성, 인성 등을 위주로 평가를 하면서 진짜 인재를 가려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방식이네요. 실무 능력이 있어도 학력과 스펙 때문에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던 취준생들에게는 특히나 반가운 소식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에는 이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한 현장 간담회도 개최가 됐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에는 좋은 대학 출신 또는 좋은 지역 출신,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늘 후대에 있었죠. 이제는 그런 편견을 깨고 역량과 열정과 잠재력으로 취업 여부를 결정짓는 그런 시대가 와야 합니다.
네, 역량과 열정, 잠재력으로 취업 여부를 결정짓는 시대가 와야 한다는 말에 적극 동감합니다. 네, 그렇다면 블라인드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이 블라인드 채용 입사 지원서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을 포함해서 기타 인적 사항을 전혀 쓰지 않는 건데요. 이 지원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지원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만을 기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교육 사항에도 출신 학교나 전공을 표기하지 않고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이수한 과목 내용을 기재를 해서 이 직무의 연관성을 보는 것을 중점으로 써야 하는데요. 이 자격 사항 역시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및 이 스펙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서 실무 중심의 인재를 골라낼 수 있는 거죠. 네, 불필요한 스펙이 없어도 되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전에도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공기관에 들어간 케이스가 있었나요? 네, 간담회에는 실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취업에 합격한 신입사원도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들의 경험담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나이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 때문에 평가도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서류에서 걸러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서 다행히 제 역량을 한번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고 서류를 낼 때부터 되게 놀랐던 게 불필요한 스펙 같은 거, 어학 점수 같은 거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했던 활동들 중에서 우리 직무와 관련되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만 이렇게 적도록 해놔가지고 상당히 이 능력 중심 채용이라는 게 좀 합리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합격자들도 상당히 만족해하는 채용 방식이었네요. 불필요한 스펙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펙 대신 직무 관련 자격증을 따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서로 간의 만족도도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2015년부터 국가직무 능력 표준을 도입해서 이를 토대로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렇게 신입사원을 뽑은 결과 업무 능력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직률은 0%로 떨어졌고요. 실무 중심 인재다 보니까 이 수습 기간도 12주에서 6주로 단축시킬 수 있어서 신입사원을 위한 비용과 시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입사원들에 대한 회사 내부 만족도도 높아졌고요. 여성 인재 50% 채용으로 양성 편등도 실현이 돼서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거죠. 주목할 점은 이 같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재를 선발한 결과 지역 인재는 골고루 채용된 반면에 스카이대 출신들이 줄줄이 낙마를 하면서 S대 출신은 아예 한 명도 합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바로 그 점이 블라인드 채용과 스펙만을 보고 채용한 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은데요. 블라인드 채용이 점차 확대돼서 민간 기업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늘린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정부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블라인드 채용 컨설팅과 인사 담당자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만날 기회를, 또 이 취업을 원하는 인재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폭을 넓히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선 현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진행공사의 인사팀 관계자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 분야와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이제 분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정하는 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고, 학업이나 아니면 기타 학원에서 받는 훈련 사항에 있어서 직무와 유관한 부분을 저희가 점수를 보고 그 역량을 계속 개발해온 그 히스토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뭐 자격증이나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직무 학과 공부, 그다음에 각종 훈련 사항들 뭐 이런 부분들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블라인드 채용에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정해서 그 부분의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길러라. 네, 묻지도 않고 급급하게 서류를 내야 하는 취업 현실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절실하게 도입돼야 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블라인드 채용이 활성화돼서 147만 취업 준비생이 모두 취업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